심심함을 사랑하기. 이래서도 승승장구,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데 정신과는 왜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을 한 뒤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한 뒤 운동까지 마쳐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 추진력 있고 마감일을 딱딱 맞추며 일처리도 완벽하다. 게다가 성격은 왜 이렇게 좋은 건지 항상 웃고 또 웃으며 긍정 에너지가 넘친다.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칭찬한다. 병원에 온 나름의 이유가 상담을 하면서 차차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첫인상만 보면 치료하려는 나보다 세상살이에는 더 도가 트여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짬이 생기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약속을 잡고 딱히 살 게 없어도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일 없는 휴일에는 공허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들어서 바쁘게 일할 때가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했다.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편히 쉬면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초조해했다. 이들의 하소연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심심함에 대한 두려움, 편해지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한가하게 있는 건 나쁜 거야. 바빠야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아 라는 생각이 심심해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던 거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회사나 타인이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면 잠시 안도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를 더 쥐어짰다. 불안을 동력 삼아 완벽을 향해 자기 영혼을 채찍질했던 것이다. 이런 고기능성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한가해지는 걸 견디지 못한다.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데만 익숙해서 시간 여유가 생겨도 스스로를 신나게 만들 줄 모른다. 예비 번아웃 환자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인간이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던 파스칼은 그때 이미 다음 세기에는 심심하게 자기를 내버려두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심심함은 오롯이 나의 영혼이 기뻐할 일을 하라고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다. 일과 상관없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든 좋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것이면 더 좋다. 한 번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는 곡 하나를 반복해서 들으며 골목길을 걸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별자리를 찾아봐도 좋고,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서 나만의 베스트 10을 꼽아보거나 첫사랑의 기억으로 소설 쓰는 작가가 되어 스토리를 구상해보고 살고 싶은 집의 평면도를 그리고 나중에 해보고 싶은 가게 이름을 미리 짓고 로고도 직접 디자인해보자. 심심하다고 SNS와 인터넷 뉴스를 쫓아다니고 나면 더 불안해질 테니 이건 금물이다.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선 간간히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복잡한 일은 뒤로 하고 행복해지는 법. 기쁨을 찾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감상해보세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무의식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더 궁금하다. 요즘은 기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50대 주부가 들려준 일상은 이랬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구들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나면 다시 침대에 누워요. 그러다 점심때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하는 둘째 아이 밥 챙겨주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놔요. 늦은 오후에 장보러 잠깐 나갔다가 저녁 차려서 먹고 잠시 남편이랑 텔레비전 같이 보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누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참 우울하겠다라는 느낌이 든다. 당신의 삶을 영화처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으니 그녀의 대답도 나의 감상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분 좋은 감정이 저절로 생길 거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흥미, 기쁨, 낙관, 사랑 같은 긍정적 정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좋아, 지금부터 기분 좋아질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보다는 일상의 자극들이 정서를 구축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긍정적 정서는 20분 정도 유지되다 사라져버린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20분 이상 지속될 수 있게 행동한다. 좋은 느낌을 전해주는 사람을 더 자주 보고 기쁜 일을 더 자주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가 오래 지속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우울한 이들은 자신이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잘 모른다. 막연히 아는 것도 실천을 안 한다. 기쁨이 찾아와도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억누른다.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걸 알아내려고 우리는 새롭고 낯선 체험에 몸을 던져넣는 것이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알 수 없다. 마찰을 일으켜야 불꽃이 피어오르는 성냥처럼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나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쭉 적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면 적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적을수록 자아의 힘도 약해진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각도 흐려진다. 확신에 찬 선택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맨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정체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질 때 형성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실천할 때 자존감도 높아진다. 자아는 이렇게 완성된다. 비관주의의 매력.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사이에서 지금은 간신히 균형을 맞출 정도가 되었지만 젊을 때의 나는 비관주의자 쪽에 더 가까웠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졌다. 존 스튜어트 밀이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저로 추앙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비관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우울에 빠지는 건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원인도 다름 아닌 긍정적인 기대 때문이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아 이상과 현실적인 자기 모습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비관적 태도를 가지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만은 덜 아플 수 있다. 무엇보다 비관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데 있다. 생전에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에 시달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늘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그는 말했다. 21살 때 기대치가 0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였죠. 낙천주의에 경도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돼도 감흥이 적다. 부정적 태도를 잘 견제하면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제안이나 시도에 대해서 나쁜 점을 꼬집어내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이다. 인간은 위험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나해왔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놔두면 부정적인 것이 눈에 더 잘 띄게 마련이다. 따지고 보면 비관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완전 무결성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요소를 잘 골라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크다. 비관주의자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장애물에만 너무 집착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미뤄두는 습관을 가진 이들 중에는 비관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생길 것에만 집중하니 시작할 맛이 안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시작해서 뭐해? 라는 생각에 빠져 동기를 잃는다. 이런 태도가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일 망치기도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딱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 활용할 수 있는 팁 하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0% 정도만 해결한 뒤에 일단 추진해 본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못한다. 미리 정해둔 양만큼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다시 고민하겠다고 남겨둔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처음에는 장애물로 여겼던 일이
막상 실행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느끼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진다. 나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은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표정도 밝아지고 자세도 당당해지니 실제로 더 아름다워진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서 특별함을 찾았을 때 우린 아름답다고 지각한다. 최고라서 탁월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이들은 느끼지 못하는 비일상적 미를 느끼면 가슴이 설렌다. 우연히 들여다본 타인의 영혼에서 아름다움이 반짝일 때 우리는 전율한다. 이렇게 설레고 전율하는 순간들을 체험할수록 나란 사람도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다. 행복과 긍정적 감정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우울증이 있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거나 정상적인 우울을 느끼는 자신을 향해 난 왜 행복하지 않지? 라며 비정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합적 개념이다. 행복도 조사에는 국민소득과 사회적 지지체계, 건강수명,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관용성, 그리고 사회의 부정부패 정도까지 포함된다. 개인의 정신승리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유명인이나 멘토라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라, 행복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다.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이 닥쳤을 때 우리를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신은 잘못 살고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끼게 된다. 행복하면 좋지만 삶이 언제나 행복일 순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모두 끌어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없다.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가지의 서로 다른 행복이 있으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라는 환상에 속아선 안 된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이 욕구를 조절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어울리는 행동을 꾸준히 해야 커진다. 꼭 거창한 걸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 정리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으로도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일상 습관과 소소한 행위가 모여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의 근간을 이룬다. 땀 흘려 운동하면 몸에 활기가 생기고 이런 체성 감각이 모여서 뇌로 들어오면 섬엽이라는 부위에서 나는 활기찬 사람이라는 느낌이 형성된다. 이렇게 획득된 긍정적 자기인식은 자존감 높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근육 키우듯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존감이다.